내 친구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찹쌀떡과 여시풍년이라는 바야흐로 2007년 11월 수능 직전. 남인을 제외하고 귀인 광인 나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수능은 딴 나라 얘기였다. 남인네는 언니가 2명 있는데 큰언니, 둘째 언니 스카이 중 택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남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로 남인에게 언니들은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였다. 근데 어느 날 저녁 밥 먹고 국내에선 아울러 운동회를 열고 있는데 귀인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었다. 받자마자 대뜸 야 너 남인 부모님이나 언니들 전화번호 아냐? 라고 빽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도 내 말은 귓속으로 듣고 다짜고짜 지금 남인네 쪽으로 갈 테니까 너도 와. 라는 것이었다. 나는 개꿈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귀인은 그냥 빨리 가. 라며 폭풍 카리스마를 뿜었다. 엄청 진지한 귀인에게 장난 따윈 없어 보였다. 자꾸 다그치는 귀인 때문에 괜히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일단 귀인한테 남인네 큰언니 번호를 알려주고 나도 남인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갈 뿐 전화 연결이 안 됐다. 이상하다 싶어서 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통화 중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다. 2차로 다시 걸었다. 또 고객님이 통화 중이라고 나왔다. 남인네 큰언니한테 걸었다. 고객님이 통화 중이라고 했다. 당장 남인네로 향했다. 난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안 믿는 에이 설마 하는 무디네라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었다. 우리 집에서 남인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남인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아파트 동이 남인네 동인데 그 앞에 구급차가 보였다. 들 것을 들고 남인네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남인네 큰언니가 오열하면서 들 것에 누굴 싣고 함께 구급차에 탔다. 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온몸으로 실감하고 너무 떨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침 바로 귀인이 탄 택시가 들어오고 귀인이 내렸다. 귀인이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다. 울음이 그치자마자 남인이 지방에서 목 매달은 것 같아. 라는 귀인의 말을 듣자마자 난 또 통곡을 했다. 귀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자기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났다고 했다.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근데 누가 귓속 말하듯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소린가 들어보려고 집중했더니 어떤 여자가 자꾸 남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한다. 더 귀를 기울였더니 살려줘 살려줘라고 선명하게 한 번 들리고는 눈이 번쩍 떠졌다고 했다. 바로 남인한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자 남인네 큰언니랑 친한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했다. 귀인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남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남인은 무사했다.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능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충동적인 짓이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남인네 가족들은 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그날로 남인네 큰언니를 귀인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나중에 남인이 멋지게 대학에 합격 후 들려준 얘기로는 아마 귀인에게 들린 여자 목소리는 자기 친엄마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계신 엄마는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엄마고 사실 남인을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셨고 남인이 2살 땐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복잡한 남인네 가족사가 있었다. 그 말에 나와 광희는 소름 끼치고 믿기 힘들었지만 귀인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튼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남인이 그때 조금만 더 늦어 잘못됐더라면 지금 남인이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친다. 남인은 이 일 이후로 귀인이 지나가다 밟은 똥도 약이라면 먹으려로 변했다. 남인 집에 아무도 없이 남인 혼자였고 큰언니도 그날은 원래 외박 일정 수행 중이었는데 부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거니까 우연이든 아니든 귀인 때문에 남인이 산 건 확실했다. 이번 2008년 9월 있었던 일이다.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내 생일 해먹기 얼마 전이었다. 앞에서 말했듯 남인이 빼고 귀인, 광희 나는 대학 진학 말고 취업이 목표였다. 귀인과 광희는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이다에 뚜렷한 계획이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었다. 본격적으로 난 뭣도 없다고 느낀 게 그해 3월, 4월쯤 친구들 모두 각자 일에 열심히 있대. 난 집에서 이리 빈둥 저리 빈둥하며 지식인에 신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 또 때마침 살도 무지무지 불어서 난 더 비참했었다. 그런 내가 너무 많이 한심했었다.
당연히 고졸밖에 못한 난 남들보다 취업이 배로 어려웠고 겉보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다. 맨날 답답하고 궁에 있던 내가 취해 보였는지 사촌 언니가 야, 네 친구 뒀다 뭐하냐? 라고 했다. 사촌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사촌 언니도 귀인의 절대적인 지지자 중 한 사람이다. 옛날에 사촌 언니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었었다. 맨날 헤어진다고 울고 있었다. 맨날 헤어지지도 못하고 보는 내가 답답해서 내 오지랖 프로 귀인을 만나게 해줬었다. 그때 귀인이 우리 언니랑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건넨 첫마디가 헤어지지 마세요. 뱃속의 아가는 어쩌려고요. 라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언니는 어느새 귀인 옆에 찰싹 붙어서 어머라고 외마디 비명을 외치며 더 말해보라고 보쳤다. 귀인 말씀이 헤어질 운명도 아니라서 조물주가 선수셨네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다. 그니까 이야기인 즉슨 조물주는 아기를 선물하는 존재인데 헤어지면 안 되니깐 언니한테 임신을 시킨 거라고 했다. 그 이후로 그 남자가 지금의 형부이다. 진짜 내가 봐도 형부는 그때 완전 찌질했던 폭탄이었는데 지금은 동대문 옷도매 사장이다. 순풍순풍 애도 둘이나 키우고 있다. 당시 언니는 임신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 했다. 심지어 형부도 몰랐었다고 했는데 귀인이 단박에 그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내 친구 이 정도 스펙 있는 사람이다. 난 지금도 귀인의 능력을 겪을 때마다 내가 꿈꾸는 것 같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촌 언니는 귀인은 아냐고 뭘 하냐며 날 들들 볶았다. 근데 나도 귀인에게 내 속마음 안 보여줬던 건 아니었다. 귀인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지만 숨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난 제일 먼저 답답하다고 귀인에게 고민을 꺼냈었다. 근데 귀인이 대꾸조차 안 해줬다. 내가 나 취업은 언제쯤 될까 물어보면 기다려라고 했고 우스갯소리로 나 재수해서 대학 갈까? 라고 하면 기다려라고 했다. 아니 내가 무슨 훈련받는 개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다. 그럼 무당태나 가보던가. 라는 사촌 언니가 무심결에 흘린 말이 내 귓구멍을 넘어 달팽이관에 꽂혔다. 문제는 점집을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까막눈이었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소문도 듣고 어찌어찌 해서 찾아간 곳이 죽는 날짜와 시간도 맞춘다는 용한 무당이었다. 근데 막 20살 된 여자애가 혼자 점집을 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난 광인을 꼬셨다. 광인은 정신줄과 함께 겁도 잃어버린 멋진 친구였다. 암튼 근육이 장난 아닌 마음만 여자인 광인을 얻은 나는 언제 쫄았냐는 듯 그 점집으로 갔다. 점집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접수 보는 아주머니도 따로 있고 역시 유명한 땐 달랐다. 엉덩이가 빠지근해지는 30분이란 기다림 끝에 무당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점집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향냄새가 너무 진하게 난다. 절에서 나는 향냄새랑은 틀린 것 같았다. 그리고 무당님이 너무 온화하게 생기셨다. 난 TV에서 봤던 것처럼 눈적재 주고 빨간 로즈 바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줌마로 보였다. 방금까지 쫄았던 내가 우스워서 빳빳했던 목에 힘을 빼는 여유까지 부렸다. 그때 광인 핸드폰벨이 큰 소리로 울렸다. 광인이가 오이쿠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나 그 순간 다시 목이 빳빳해졌다. 왜냐면 그 착해 보였던 무당 아줌마 눈이 날카로워져서 광인이 나가는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다. 광인이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무당 아줌마가 고개를 팍 돌리더니 시선이 나한테로 꽂혔다. 난 본의 아니게 그 무당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심장이 좀 더 약했으면 나 심장마비로 삐뽀삐뽀 탔을 것이다. 나는 급 무건수행을 했다. 근데 무당님은 내가 만만한 걸 척보고 아신 건지 뚫어져라 나를 보고 계셨다. 그때 내가 흘린 땀방울들을 잊을 수 없다. 얼마 지나서 광인이 들어왔다. 방금 전화 애 누구냐? 라고 무당 아줌마가 말했다. 친구요. 라고 광인이가 대답했다. 친구 누구? 그냥 친군데. 신기하네. 이제 점점 볼 수 있을까요? 네가 보려고. 네.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넌 들추면 안 되는 상이야. 예. 그냥 기다려. 기다려. 무당 아줌마가 귀인과 똑같은 말을 했다. 겉보다 너 방금 전화 왔던 친구 좀 지금 오라 해봐.
라고 무당 아줌마가 말했다. 난 그때도 눈치는 개똥이랑 바꿔먹는 애였다. 내가 밖에 나가 있던 광인이에게 야, 니 누구랑 전화했는데? 라고 물어봤다. 귀인. 이라고 광인이가 대답했다. 광인은 기독교였다. 나랑 남인처럼 귀인의 능력을 열혈하게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 눈으로 확인한 귀인의 능력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또 광인은 가끔 내게 오빠 같은 그런 여자친구였다. 별명에서 말하듯 정신줄도 났지만 겁도 없는 친구였다. 그런 광인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냥 광인 얼굴에는 나 지금 개쫄았음이라고 써 있었다. 무당 아줌마의 성화에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완전 무서웠다.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도 오줌은 안 나오는데 바지 올리면 또 오줌이 마려운 그런 기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서웠다. 저 무당이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났더만 어떻게 전화만으로 귀인을 알아본 건지 절대 이해가 안 갔다. 우린 귀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줬다. 귀인은 별말 안 하고 흔쾌히 와주겠다고 했다. 나 같으면 성질내고 당황하고 겁부터 먹었을 건데 귀인은 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그러고 1시간 좀 안 돼서 귀인이 도착했다. 나랑 광인은 대역죄인이 된 불편한 마음으로 귀인을 맞이했었다. 이번에는 여름여행에 대한 얘기이다. 나랑 광인은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다. 난 마음만 잘 먹는 사람이라 진작에 때려쳤지만 우리의 멋진 광인이는 그것도 일종으로 면허를 땄다. 광인이는 복싱을 했다. 광인은 부친이 복싱 체육관을 광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하신 결과물이다. 광인은 키는 땅딸만 해도 겁도 없지 매집도 좋았다. 내가 얘를 광인이라고 부른 게 된 것도 링 위에서 잽질하는 걸 봤을 때부터였다. 광인네 부친은 본인이 못다 꾼 꿈을 외동딸인 광인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다. 어쨌든 광인이 면허를 땄다. 매미가 끄끄 울던 여름이 왔다. 광인이랑 나는 귀인과 남인을 데리고 여름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광인네 체육관 스타렉스를 타고 떠났다. 우린 물반 사람반이라는 유명한 바다 같은 데는 안 갔다. 그랬으면 스타렉스 타고 가지도 않았다. 광인이의 놀라운 운전 실력 덕분에 우리는 목적지도 없이 여자끼리만 여행을 갈 수 있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 하지만 어딜 가던 목적지는 확실히 정하고 모르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2009 무한도전 유행가에 몸을 맡기며 들뜬 마음으로 1차 강원도로 달렸다. 강원도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죄다 꼬부랑 길이고 그 길이 그 길같이 헷갈렸다. 광인이 여자치고 타고난 드라이버라지만 그건 아는 길에서만 통했었던 것이었다. 추행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광인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아 진짜 표지판만 보고 가면 되지. 왜 길을 잃어 해? 라고 내가 말했다. 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라고 광인이가 말했다. 그럼 후진해. 라고 내가 말하자. 후진하다가 뒤에 오는 차랑 박아서 황천길 밟고 싶은 거야? 라고 광인이가 대답했다. 잠깐만 노래 꺼. 라고 남인이가 말했다. 그렇게 유재석고 재석고는 고 한번 제대로 못하고 꺼졌다. 음악을 끄니깐 순간 싸해졌다. 신경 안 써 몰랐는데 날까지 벌써 어둑어둑해졌다. 왜 소리 질러? 라고 내가 말하자. 그러자 남인이 직진해서 우측으로 보이는 다리로 우회전하라고 말했다. 너 여기 길 알아? 다리는 언제 봤어? 라고 광인이가 말했더니 옛날에 가족들이랑 와봤었다고 했다. 우리는 우그래. 야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길을 알다니. 라고 말하고 광인은 남의 말대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다리를 건넜다. 급조성한 살벌한 분위기에 핸들을 잡고 있는 광인의 손은 덜덜 떨고 있었다. 광인에게 힘이 되고자 조수석에 앉는 나는 광인의 손을 살포시 잡아줬다. 광인은 무한하게 바로 치워라고 말했다. 다리를 건너고 갓길에서 우리의 스타렉스는 잠시 시동을 껐다. 그러자 남이는 다 내려. 여기서부터 걷자. 라고 말했다. 나랑 광인은 절대 안 내린다고 왜 내리냐고 항의했지만 대뜸 귀인이 그래 날도 어두운데 더 이상 차로 이동하지 말자. 라고 말했다. 대학 다니는 애랑 귀신 보는 애가 그러자니깐 별거 없는 나랑 광인 따위는 바로 수긍했다. 근데 가다 보면 사람 사는 집 있어? 라고 내가 물었다. 응, 계속 걸어가면 동네 나와. 라고 남인이가 말했다.
무거운 짐들은 스타렉스에 남겨두고 들고 온 가방만 대충 가지고 우리는 남인이 말대로 걸어 들어갔다. 한 20분 걸었나? 평소 수다 많던 광인도 조용하게 걸어 들어가는데 남인이 말대로 옹기종기 통나무집들이 나왔다. 광인은 그제서야 많이 참았던 수다를 터뜨렸다. 원체 말이 빠른 아이였고 기인하고 남인이 약간 뒤처져 걷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가 얘들아 빨리 와 여기 진짜 집 있어 라고 소리 질렀다. 귀인이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다. 나랑 광인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슈퍼 딸린 통나무 집에 들어갔다. 기포에는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사람이 사는 게 확실해 보였다. 심하게 기뻤다. 광인이가 계세요 저기요 하고 모기 똥구멍 같은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나는 그렇게 해서 참도 잘 들리건네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안쪽에서 이쁘게 생긴 언니가 나왔다. 진짜 이뻤다. 원비 씨께서 강원도 출신이라던데 강원도가 수맥이 좋나? 그 이쁜 언니가 놀러 왔냐고 웃으면서 물었다. 광인이가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길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그 언니가 여기 길이 좀 헷갈리다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줬다. 언니 말에 광인은 거보라며 자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 으스댔다. 귀인과 남인이 슈퍼문을 딸랑거리고 들어왔다. 광인이가 여기 원래 길 잃는 사람 많다고 또 자랑했다. 우리가 언니 혹시 언니네 민박 같은 것도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쁜 언니가 우리 집은 말고 좀 위로 더 올라가면 민박하는 데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언니 더럽게 이쁜데 더럽게 상냥하기까지 했다. 우린 이쁜 언니가 알려줘서 다행히 민박하는 집으로 가서 민박집 아줌마 아저씨랑 반갑게 인사하고 드디어 방으로 들어왔다. 그냥 방이었다.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 젠장. 근데 어차피 하루만 있다 내일 바로 다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아줌마가 침구랑 선풍기를 가져다 주셨다. 그리고 아줌마가 덧붙여 말해줬다. 저기 웬만하면 창문은 열지 마요. 왜요? 벌레 들어오니까. 시골이라 그런가 너무 깜깜해지고 오래 차를 타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지만 도저히 고픈 배를 숨길 수 없었다. 주인 댁에서 버너랑 냄비를 빌려 이쁜 언니네서 산 라면을 끓였다. 먹으면서 광인이 야 근데 너 여기 와봤다면서 너 알아보는 사람이 없냐? 라고 남인한테 물어봤다. 근데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남인은 신경질 내면서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호랑이 승질을 냈다. 남인은 대학 입학 전 페이스를 갈아엎은 여자였으니깐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다. 그렇게 여자 넷이서라면 7봉지를 해치우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들 정말 많이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코로 샹송을 부르면서 잠이 들었다. 근데 나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다. 난 꼭 새벽마다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었다.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게 너무 귀찮아서 기저귀 차고 잘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갱년기에 올 요실금을 위해 참고 살고 있다. 역시 그날도 깨버린 것이었다. 근데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무서운 강원도 시골이었다. 귀인한테 같이 가달라야지 라고 생각하고 옆자리를 봤는데 귀인이가 없었다. 화장실 갔나? 그래서 옆에서 시끄럽게 자는 광인을 깨웠다. 광인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라고 내가 말했다. 깨우지 마 라고 광인이가 대답했다. 야 니 또 오줌 쌌냐? 라고 말하니까 광인은 그제야 벌떡 일어났다. 광인은 21살까지 자다가 가끔 지도 그리는 나약한 근육구먼이었다. 광인이 이불이 뽀송뽀송하다는 걸 확인하고 너 죽을래? 라고 내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화장실 같이 가자 라고 말했다. 그렇게 광인하고 나는 바깥에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을 대충 설명하면 시멘트벽으로 돼서 흰색으로 페인트질만 대충 해놓은 남자, 여자 칸2개 있고 나프탈렌 냄새가 지독한 주위에 자풀이 나 있는 정말 열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똥 푸는 건 아니고 의외로 물이 내려갔다. 가지마. 가면 네 오줌 산다고 체육관 나오는 파란바지 오빠한테 말할 거야. 광인이 날 버리고 절대 못 가게 밑밥을 깔고 바지를 내렸다. 내가 안 갔지? 하면 광인이가 오라고 대답했고 내가 또 갔어? 하면 광인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이를 보고 나왔는데 저기서 귀인이 남인을 끌고 가는 게 보였다.
내가 귀인을 불렀지만 귀인, 남인 둘 다 못 듣고 그냥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랑 광인은 귀인과 남인을 추적하려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이를 보고 나왔는데 저기서 귀인이 남인을 끌고 가는 게 보였다. 근데 웬 남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은 아니고 포동포동한 손으로 내 바지를 잡고 있었다. 아씨, 걔 놀랬잖아. 귀인하고 남인을 따라가는 걸 잠시 미루고 나랑 광인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난 넌 누구여라고 물었다. 포동이는 포동이라고 자기를 3인칭으로 소개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까만 새벽에 아이 혼자 밖에 있는 게 의심스러웠다. 더군다나 귀인 친구 덕에 난 귀신의 존재를 믿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자 방금 오줌 싸고 나왔는데 내 방광엔 아직 바지에 지릴 만한 양이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근데 광인이 야, 니 되게 포동포동하다. 귀엽네. 라고 포동이에게 말을 걸었다. 다행히도 포동이는 살아있는 애였다. 내가 포동이에게 왜 나왔냐고 묻자 포동이도 오줌 싸려고 나왔지라고 대답했다. 내가 너 혼자? 라고 되묻자 포동이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그럼 너는 뭐가 무서워서 친구 데리고 나왔냐는 눈초리로 날 바라봤다. 내가 니네 집 어딘데? 라고 묻자 포동이는 저기라고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이쁜 언니네를 가리켰다. 우리가 다 늦은 저녁에 통나무동 내에 들어와서 이쁜 언니랑 민박집 주인 내외 말고 이 동네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 호동이를 못 본 게 당연했다. 니네 집은 화장실 없어? 라고 내가 물었다. 아니, 있어. 라고 포동이가 대답했다. 근데 왜 나와서 오줌 싸? 집에서 싸면 되지. 라고 광인이가 물어봤다. 여기가 좋아. 야, 너 몇 살이야? 7살. 광인은 안 어울리게 아이들을 무지 좋아했다. 광인이 포동이랑 한참 질문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귀인 찾으러 안 가냐고 판을 깼다. 우리는 포동이에게 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동이는 누나랑 놀면 더 놀고 싶다고 했다. 집은 내가 가랬는데 대답은 광인한테 했다. 애들은 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본다더니 결국 광인이 포동이 손잡고 앞장섰다. 나도 무서워서 광인이의 남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난 10세 이하가 아니라서 짤당했다. 그렇게 귀인과 남인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없었다. 광인이는 내내 어디서 지들끼리 뭐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귀인 목소리가 들렸다. 가라고. 나랑 광인이랑 광인 손잡고 있는 포동이랑 소리가 들렸던 대로 뛰어갔다. 통나무 동네는 통나무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앞쪽으론 전부 밭이고 뒤쪽으론 밭이었다. 호랑이 나올 거 같은 껌껌한 산이었다. 소리가 난 건 산 쪽이었다.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남인은 바닥에 앉아있고 귀인은 서서 남인한테 화내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우리는 얘네가 싸우는 건 줄 알고 말렸다. 내가 귀인 팔을 잡았는데 귀인이 건들지 말라고 했다. 건들지 말라면 놔야지. 근데 남인이 우리하고 같이 있던 남자애를 보더니 다가오는 것이었다. 호동이는 겁먹어서 광인 뒤로 숨었다. 근데 남인이 무섭게 자꾸 포동이한테 들이댔다. 야, 너 왜 지랄이야. 얘 쫄았잖아 하지마. 라고 광인가 소리쳤다. 그때 남인이 포동이를 붙잡고 포동아라고 불렀다. 남인이 포동이 이름을 아는 것이었다. 귀인이 안 가면 나 걔한테 나쁜 짓 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남인은 귀인을 살벌하게 째려봤다. 그때 알았다. 남인한테 누가 씌었구나. 그러고 귀인이 포동이한테 애기야 그 누나한테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 라고 말했다. 포동이가 내가 왜? 라는 눈으로 귀인을 쳐다봤지만 귀인 표정은 오줌 말고 똥도 쌀 것 같이 무섭고 단호했다. 포동이는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고 남인은 아니 포동이네 아빠는 포동이를 알았다. 그러더니 남인이 침을 질질 흘리고 맥없이 주저앉았다. 포동이는 울지도 않고 주저앉은 남인을 껴안고 있었다. 귀인이 남인 입가에 침을 닦아주고 부축하면서 방으로 갔다. 나랑 광인은 포동이를 데려다주고 방으로 갔다. 방에 들어가서 귀인한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궁금함을 대방출했다. 귀인 말씀이 보다시피 남인 몸에 들어온 건 포동이 죽은 아빠였다고 했다. 남인 몸에 들어온 건 우리가 스타렉스에서 다리를 건너기 전이었다고 했다. 그니까 남인이 노랫거라고 할 때였던 것이다. 그때 남인 얼굴에서 포동이 아빠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했다. 내리라는 포동이 아빠 말을 거절하면 포동이네 아빠가 못되게 굴까봐 내리자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랑 광인이 앞서갈 때 포동이네 아빠가 먼저 넌 내가 보이지? 라고 했다고 한다. 귀인이 네 보이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귀인은 귀신을 볼 줄만 알지 테마의식 같은 건 전혀 못한다. 그냥 대화로 설득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귀인은 우리가 놀랄까봐 말도 못했던 것이었다. 호동이 아빠란 걸 확실히 느낀 게 이쁜 언니를 봤을 때였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여자끼리 라면을 7봉지나 해치운 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귀인은 잠을 안 자고 포동이 아빠 동태를 살피며 기다렸다고 했다. 귀인이 예감했듯이 남이는 얼마 뒤에 일어났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귀인도 따라 나갔다고 했다. 남인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이쁜 언니네 통나무집을 주변을 맴도는데 안타까운 건 집이 부실하진 않은지 고칠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마침 포동이가 화장실 때문에 기어나왔고 남인이 포동이에게 다가서는 걸 귀인이 낚아채고 산 쪽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했다. 근데 왜 하필 남인한테 그런 거냐고 나랑 광인도 있는데 라고 묻자 귀인이가 광인은 너무 기가 약했고 난 기가 세다고 말해주었다. 원래 귀인같이 귀신 보는 애들이 접촉이 더 잘 되는데 자기를 말려줄 귀인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니깐 포동이네 아빠는 아기 따윈 없이 그냥 단지 이쁜 언니랑 포동이가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포동이를 안아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다. 호동이네 가족은 2년 전에 이곳으로 귀농한 거였는데 호동이 아빠는 1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귀인같이 영가를 보는 존재를 기다린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상처받을까봐 남인을 배려했다. 남인이 잠들어 있을 때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남인을 스타렉스로 옮겨놨다. 그리고 나중에 포동이가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쁜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날이 조금씩 밝아서 주위가 파란색이었다. 귀인은 남인은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했다. 내가 지발로 지가 걸어오고 라면까지 먹었는데 그걸 몰라? 라고 물었지만 스타렉스에서 눈을 뜬 남인은 뭐야? 우리 차에서 잤어? 나 언제 잠들었지? 라고 말했다. 정말 신기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남인은 자기가 잠깐 포동이 아빠였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고 우린 거기를 벗어나서 또 밥을 먹었다.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지만 귀인 같은 친구랑 있어보지 않고는 님들은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전에 말했듯 광인네 부친 양 관장님은 현 복싱체육관을 운영하시고 외동딸인 광인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시는 화려하신 분이다. 그 화려함에서 묻어나오는 내의 패션은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또 양 관장님의 트렁크 패션은 작고 보니 이제는 패셔너블 해 보일 정도였다. 한때 한철 시리즈 트렁크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이분이었다. 참 대단한 분이다.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장단지 알을 상대에게 허락하시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장단지에 알에 힘을 줬다 풀었다를 반복하셨다. 무엇보다 혼자 조선시대 사시는 우리 부친과는 달리 양 관장님은 인생을 살면서 볼까 말까한 신기한 캐릭터였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복싱 다이어트가 붐일 때도 여자원들 따윈 없었다. 체육관엔 오로지 복싱의 열애가 남다른 남성들 뿐이었다. 그들에겐 슬프게도 광인이가 홍일점이었다. 원래 광인네는 체육관에서 생활하다가 18살 그해 가을에 광인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왔는데 그때 광인의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이사하고 얼마 후쯤부터 양 관장님이 아프셨다. 병원에 가도 병명 없이 열만 많이 나셨고 기침하면 치매피까지 섞여 나오셨다. 광인이 이때 참 많이 힘들어했었다. 아마 양 관장님의 빈자리를 몸소 느꼈을 것이다. 양 관장님의 병수발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올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독실한 기독교인인 광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병명도 없는 병이 어딨냐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귀인에게 부탁을 했다. 지금 집으로 이사간 후부터 양 관장님이 아프기 시작한 것 같다며 뭐라도 시인 건가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학원에 끌려 살았던 남인만 빼고 귀인이랑 광인이랑 나랑 광인네 집으로 갔다. 우선 광인네 집 구조를 대충 설명하겠다.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론 화장실이 있고 왼쪽으론 안방, 안방 바로 옆으로 광인방이 있었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 싱크대와 TV가 마주보고 있다. 고로 싱크대에 기대서 TV를 보면 편한 구조였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끙끙 앓고 계신 양 관장님이 내 맘도 아프게 했다. 원래 마른 체형에 배만 나오셨는데 살이 빠져서 배만 더 나아 보이셨다. 나약한 양 관장님을 보고 맘 아파하고 있는 그때 귀인이 양 관장님을 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야, 아저씨 잠자리 옮겨 빨리 라고 소리쳤다. 왜 우리 아빠 원래 저기서 자는데? 라고 딴지를 걸었지만 귀인이 아, 빨리 옮기라고 역정을 냈다. 광희는 갑자기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귀인 말에 일단 아빠 방에 가서 자 라면서 그 작고 아담한 책으로 양 관장님을 번쩍 일으켜 부축했다. 양 관장님이 나약해지셔서 가벼웠던 것인지 광인에게 모르는 다부진 힘이 있는 건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하다. 광인이 안방으로 양 관장님을 옮겨들인 후 귀인에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물었다. 역시 뭐가 있지? 잘못됐지? 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귀인은 아무 말 없이 양 관장님이 계신 안방문을 닫고 싱크대 쪽으로 왔다. 우리가 거실로 처음 들어설 때 양 관장님은 싱크대에 베개를 대고 누워 계셨다. 눈치채셨나?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싱크대 밑에 하부장 문짝에 칼을 꽂아 보관할 것이다. 양 관장님 머리 바로 위로 날카로운 칼날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사한 후로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무셨던 것이다. 귀인은 그래서 양 관장님이 이유 없이 아프신 거라고 그랬다. 광희는 칼을 하부장으로 깊숙이 넣어버렸고 열받는다고 칼 꽂는 거치대를 맨손으로 뜯어버렸다. 주먹으로 툭 쳤는데 떨어져 나갔다. 그 뒤로 진짜 양 관장님은 나아지셨다. 병원에서도 모른다던 병을 귀인이 해결한 것이었다. 자신이 귀인 덕분에 살아났다는 걸 아신 양 관장님은 귀인에게 30년 동안 복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선물하셨지만 귀인은 아직 단 한 번도 그 혜택을 누리지 않았다. 난 양 관장님이 취하는 손짓발짓 모든 것에 열광하지만 광인에겐 비밀인데 귀인은 양 관장님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다니던 회사 이야기이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조그마한 의류업체였다. 뭐하는 회사인지 대충 설명하면 외국에서 헐값에 수입해온 의류들을 메이드 코리아로 탈바꿈하여 다시 외국으로 역수주하는 곳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날 업신여긴 사촌형부가 소개해줘서 겉도 꼴에 낙하산 취직을 한 것이었다.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회사는 아니어도 고졸인 내겐 퇴직금도 주고 계절 수입 일정을 제외하면 주 5일제 근무라서 갖출 건 다 갖춘 내겐 아주 귀하디 귀한 직장이었다. 근데 이제부터 나 버린 회사 막말 좀 하겠다. 그래도 나 고용한 것도 고맙고 원래 사회생활이 아니고 온 거라 고작 이것도 못 참으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참고 계속 나갔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끝은 좋지 못했다.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과정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잦았다. 근데 김대리는 중국어를 좀 했다. 그래서 중국은 김대리 담당이었다. 난 원래 외국 나가고 그런 거 못했다. 2년차도 잘 나가지 못했다. 주로 내 업무는 복사하거나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자빌이었고 가끔 라벨 작업 심부름도 갔다. 올 여름 시즌 시작할 무렵 우리 회사는 4월부터 여름 준비를 했다. 때는 3월이었다. 내가 그냥 입버릇처럼 실장님한테 나도 외국 가보고 싶어요라고 그냥 흘려 말했었다.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헛소리였다. 그러고 일주일쯤 있다가 사장님이 김대리랑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사장님이 여권은 있지? 라고 할 때 눈 튀어나오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와 드디어 내가 벌써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싶었다. 난 이지점 맞은 주둥이로 근데 갑자기 왜 저를? 이라고 물었다. 처음에 실장님이 사장님한테 말해준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대리가 XC 추천해서 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땐 뭣도 모르고 김대리한테 절까지 할 뻔했다. 어디서 이렇게 하트뿅뿅 같은 상사가 굴러 박혀있나 싶었다. 잠깐이나마 김대리란 사람을 좋게 생각했던 내 뇌에 보톡스 맞히고 싶다. 그렇게 나는 김대리 추천으로 3월 말쯤에 중국으로 떠났다. 아직도 내 입을 뜯어버리고 싶은 한마디는 김대리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 인간과 악연을 맺는 발판이 될 줄이야.
외국 나갈 땐 회사에서는 아주 공식적인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대주었다. 하지만 가이드비와 식비는 알아서였다. 다행히 김대리가 중국어를 잘해서 가이드비는 필요 없다. 그때 난 처음 가는 거니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다. 뭐든 김대리가 알아서 척척하고 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였다. 거기다 김대리가 밥값도 지가 내줬다. 가끔씩 김대리가 엑스시 힘들지?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올게 하고 지 혼자 갔다 오기도 했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나는 진짜 바보 같았다. 그렇게 나는 그동안 외국에서 사입 다녀왔던 분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할 거 없이 편했다. 돌아오는 전날에 야시장에서 지인들 기념품까지 살 여유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 뒤로 2차로 다시 중국 일정이 잡혔다. 김대리는 어김없이 나를 사장님께 추천했다. 난 또 좋다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근데 중국으로 떠나기 3일 전에 귀인 남인을 만났다. 나는 또 중국 간다 하고 자랑을 했다. 남인은 부러워 죽겠다고 쫑쫑거렸지만 귀인이 이번에 가지마 라고 했다. 남인이 가지 말랬으면 저게 또 부러워서 지랄이네 했겠지만 이 바로 직전에 내가 중국에서 사온 기념품 귀신 일이 있고 얼마 뒤였기 때문에 나는 귀인 말을 200% 신뢰하고 있었다. 내가 왜? 라고 물었더니 귀인은 글쎄 가지마 라고 했다. 나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 말씀보다 귀인 말을 더 잘 듣는 애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날 이해 못하시겠지만 난 그 중국 출장 쿨하게 반납했다. 원래는 2인 1조나 3인 1조 시스템이지만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결제만 하고 화물 쪽 일밖에 없어서 김대리 혼자 중국으로 갔다. 2차 중국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돌아왔다. 근데 이번 여름 시즌이 회사 생긴 이후 최대 이윤을 남겨서 끝까지 참여 못한 나는 너무 부럽고 속상해서 귀인한테 술 먹고 주택까지 부렸었다. 근데 이번에 여름 정리하다가 일이 터졌다. 역시 귀인은 멀리 높이 보는 친구였다. 김대리가 회사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다. 그러니깐 중국 거래처 사람하고 짜서 한 벌당 1,500원씩을 더 붙인 것이었다. 시즌마다 수입해오는 한 아이템마다 수량이 몇백 벌인데 한 벌당 1,500원씩 붙였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난 계산해보다 포기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추천해 데리고 간 것이었다. 나 것도 모르고 중국에서 김대리가 사준 밥을 고맙다고 웃으면서 처먹은 것이었고 1차 일정 때는 샘플 보고 구두로 계약하는 거고 2차 일정 때가 아예 엄부를 치르는 건데 내가 귀인 말 안 듣고 2차까지 동행했으면 능력 없는 나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국밥 먹으면서 그것도 맛있다고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내 결백은 증명됐지만 사장이 이런 불순한 일에 본의 아니게 껴버린 능력 없는 심부름꾼인 나한테는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1년가량 열심히 다닌 회사에서 잘렸다. 근데 더 열받는 건 김대리가 그동안 회사에 남긴 이윤이랑 이번 여름 시즌에 남긴 엄청난 이윤 때문에 사장이 김대리 신고도 안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가로챈 돈만 돌려받고 자기 선에서 봐줬다는 것이다. 그냥 갑자기 잘린 나만 회사 사람들한테 이상한 여자 되고 정작 김대리는 멀쩡한 낯으로 계속 회사 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김대리 미끼였다. 이제 왜 내가 김대리 죽여버리고 싶고 씹어먹고 싶고 저주하는지 이해되나. 김대리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다. 난 맨날 복수할 생각뿐이다. 오죽하면 김대리를 광인내 스타렉스 뒤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잔인한 꿈도 꿨었다. 귀인은 이참에 나보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했다. 귀인 말대로 다 하고는 싶은데 나 대학의 대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겐 대학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김대리와 얽히고 설킨 억울한 이야기다. 아마 김대리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더라면 이 정도로 증오하진 않았을 것이다. 난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김대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부셔버릴 거야. 위에서 잠깐 언급한 중국 출장 때 기념품에 얽힌 얘기를 해보겠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난 엄마, 아빠, 동생, 귀인, 남인, 광인에게 줄 기념품을 사야 했다. 마침 숙소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야시장이 있다고 숙소 주인 딸인 남분이가 알려줬다. 남분이는 주선족이었다. 사실 난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한다. 특히 말도 안 통하는 중국에서 혼자 다니면 혹시 국제 미아라도 될성 싶어 남분이에게 같이 가자고 미친 듯이 꼬셨다.
거기에서 일주일쯤 생활하는 동안 남분이는 내가 귀찮았을 텐데 내 꼬심에도 잘 넘어가주는 착한 아이였다. 남분이 앞세워서 야시장으로 갔다. 내가 남분아 진짜 여기 바퀴벌레도 튀겨먹어? 라고 물으면 남분이는 먹을래? 라고 대답했고 또 남분아 저 굴구리죽 같은 건 뭐야? 라고 물으면 남분이는 먹을래? 라면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때 배운 거는 아여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길에서 떡볶이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니까 내가 혐오 떨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남분이랑 이거저거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쁜 팔찌가 내 눈에 띄었었다. 남분아 이거 봐 엄청 이쁘다. 난 한 곳에서 몰아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거기서 싹 다 샀다. 아빠 거는 돼지 모양하고 있는 재털이. 엄마 거는 동그란 옥이 매달려 있는 줄목걸이. 동생 거는 그네 엮은 팔찌. 귀인이랑 남인이랑 광인 거는 누구 거가 더 좋아 보이네. 차별하나라는 말 듣기 싫어서. 딱 봐도 메이드 차이나스럽게 생긴 뚝딱 잠글 수 있는 쇠로던 팔찌를 샀다. 생김새는 비슷해도 무늬는 다 달랐다. 그렇게 떠나는 날 난 남분이를 울리고 난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에게 기념품 수여식을 마치고 광인이랑 남인을 만나러 갔다. 광인이 내가 풀어놓은 기념품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제일 먼저 지 맘에 드는 무늬를 골라서 바로 지 팔목에 꼈다. 광인이 이거 엄청 촌스럽다라고 말했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귀인은? 이라고 묻자 남인이 아버지 지방 출장 가시는 거 따라가서 오늘 늦게 나올 걸 이라고 했다. 귀인에게 바로 내 따끈따끈한 기념품을 전해줄 수 없다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친구들과 빠이빠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 11시쯤 광인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다. 전화 너머 광인은 미친 듯이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왜? 라고 묻자 광인이 다 필요 없고 빨리 체육관으로 와 똥기름에 튀겨버리려나 라고 했다. 나 밤 11시에 친구가 부른다고 잘도 나가는 애였다. 다음날 출근 압박 따위 없었다. 바로 광인네 체육관으로 갔다. 체육관에 들어갔더니 광인이 링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내가 야, 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라고 묻자 광인이 눈물 콧물 더럽게 범벅된 얼굴로 이거 안 풀린단 말야라고 내가 준 기념품 팔찌를 찬 팔목을 내보였다. 난 완전 어이없어서 아모야. 장난한 것도 아니고 하고 성질을 냈더니 광인이 거친 욕을 하면서 그럼 네가 풀어보던가 라고 더 성질을 내는 것이었다. 네 팔목이 남들보다 굵어서 긴 거 아냐? 라고 하면서 광인 팔에 껴있는 팔찌 똑딱이에 힘을 줘 열어보려 했는데 진짜 똑딱이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다. 하긴 나보다 힘이 억만 배는 더하는 광인이 모자랐는데 내가 한다고 뭐 열리겠는가. 순간 소름이 확 끼쳤고 온몸에 식은땀이 돌았다. 야 어떡해 이거 진짜 안 열려. 라고 내가 말했다. 나 어떡해? 라고 광인이가 대답했다. 근데 넌 이 시간에 왜 체육관에 있어? 야 그게 문제냐고. 그렇게 광인 팔목에 껴있는 팔찌와 한참 실갱이 하는데 내 핸드폰으로 문제가 왔다. 귀인이었다. 너 서울 왔다며? 무사 귀환 축하. 우리는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대놓고 귀인한테 의기를 참 많이 했다. 방금 아버지랑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귀인에게 광인이 난처하게 됐다며 일단 광인네 체육관으로 와달라고 SOS를 청했다. 귀인네 집은 광인네 체육관이랑 가까워서 약 10분 만에 귀인이가 왔다. 귀인이 뭔데? 라고 하자마자 광인을 보더니 아 진짜 골 때리네라고 말했다. 광인은 울다가 지쳐서 말도 없었는데 귀인이 이거 어디서 나왔어? 라고 물었고 광인은 바로 저 울어질 것이 중국 갔다 온 기념품이랍시고 줬어 하고 또 울었다. 진짜 광인은 마음 약간 쓸데없는 근육 어머니인 게 분명하다. 귀인은 광인의 팔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라며 나갔다. 광인이 저게 저런 년인 줄 몰랐다며 지금 무슨 편의점이냐고 귀인을 욕했다. 귀인이 편의점으로 간 사이 나랑 광인은 이게 독이 쓸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체육관에 있는 기름을 칫솔에 묻혀서 팔찌에 살살살 비볐다. 될 거라고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 팔찌는 여전히 꿈쩍 안 했다. 그러더니 광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얼굴이 사색된 얼굴로 야라고 날 불렀다. 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공포를 조성하지 마라. 라는 내 말에 이거 원래 이렇게 확 조여 있었냐? 라고 말했다. 근데 진짜 광인의 팔찌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쪼여서 광인의 팔목 둘레에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었다.
내가 일단 광인을 안심시키고자 우리가 자꾸 만져서 네 팔목이 부은 거야 했더니 광인이 야 그래도 이렇게 꽉 조여있다고? 라고 덜덜 떨면서 말했다.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는 귀신을 믿는다. 내가 살금살금 광인한테서 멀어진 걸 감지한 광인은 네가 사온 거잖아. 내 몸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소리쳤다. 죽어도 같이 죽자는 것이었다. 이어코 바로 귀인이 왔다. 광인은 내게 빨리빨리 라고 랩을 했다. 귀인 손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전병이랑 찹쌀떡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걸 광인 팔목에 걸었다. 광인, 진짜 무섭긴 무서웠는지 광인 팔목에 걸려있던 편의점 봉투는 사정없이 흔들렸다. 근데 광인이 떤다고 하기엔 그 떨림이 좀 심했다. 그러더니 떨림이 드디어 멈춰졌다. 귀인은 진짜 이게 먹히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귀인이 똑딱이 팔찌를 풀었다.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안 풀렸던 팔찌가 풀렸다. 광인은 팔찌가 풀리자마자 화장실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광분에 비누칠을 했다. 광인이 뭡니까? 라고 귀인에게 물었다. 광인이 존댓말을 하는 건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인데 나쁜 기집애 아까 귀인 욕할 땐 언제고. 빌미를 제공한 나도 아닥하고 나도 너의 말이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귀인 말씀이 자기가 들어서자마자 본 건 팔찌가 걸려있던 광인 팔목에 매달려 있는 4살, 5살쯤 된 여자 귀신이었다고 했다. 계속 배고파라고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고 했다. 귀인이 요즘 부쩍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 본격적으로 배우는 중이었다. 우연히 어디서 배고프다고 말하는 아기형은 먹을 것만 주면 떨어진다고 들은 얻다고 했다. 내가 중국에서 데려온 영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전병이랑 찹쌀떡을 사오는 배려심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광인은 또 화장실로 가서 지 팔목에 폭풍 같은 비누칠을 하고 글러브를 끼더니 야 너 올라와라고 링 위로 나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 어디서 줄 게 없어서 나한테 귀신을 붙여줘 라고 욕을 했다. 차마 그 욕을 이곳에 못다 쓴 게 한이 된다. 귀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낮은 심으로 황천길 땅엔 무슨 잡초가 나있나 확인하고 염라대 형님이랑 신나게 고스톱 한판 하고 왔을지도 모른다. 이후로 광인은 내가 주는 생일 선물도 귀인한테 보여주고 괜찮다는 허락받고 가져가는 참 괜찮은 아이가 됐다. 아, 그리고 팔찌는 귀인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쨌는지 모르겠다. 호들갑 떠는 광인 덕분에 내가 중국에서 사온 기념품들은 다 돌아가면서 귀인에게 눈도장질 당했다. 다행히 다 통과했다. 이번에는 양 관장님의 여자친구의 얽힌 이야기다. 난 양 관장님을 많이 따르고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고3 때 한창 양 관장님 사랑해요를 외치고 다녔던 그 겨울. 남인의 수능모의 말카드에 마킹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그 겨울. 겨울바람이 독하게 불어치는데 양 관장님의 마음속엔 이른 봄이 오셨는지 양 관장님께 여자친구 아줌마가 생기셨다. 이때 광인은 병에 단단히 걸렸다. 바로 M병. 아주 제대로 발동했다. 양 관장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체육관 안에서 글러브스를 모닥불마냥 모아놓고 불사질렀다. 진짜 큰 불 날 뻔했었다. 또 체육관 잘 다니는 회원들한테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라고 어디서 받아왔는지 타 체육관 판촉물도 돌렸다. 그 체육관 딸내미가 양 관장님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밥도 무섭게 먹어 제꼈다. 근데 생각해보면 광인은 단지 양 관장님 옆에 자기 엄마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았다. 광인네 부모님은 광인이 중학생 때 합의 이혼을 하시고 양 관장님의 고집 때문에 광인은 양 관장님과 살기로 하고 광인네 어머니는 밀양 친정댁에서 지내신다고 들었다. 통화는 자주 하는데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한다고 했다. 아무튼 광인에게 내 말은 귓전에 똥딱지여서 들은 척도 안 했다. 백날 이뽕 빠지게 네가 이해해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건 네가 뭘 알아 따발 육두문자뿐이었다. 그래도 난 어느 날 광인이 말없이 달리는 열차에 몸뚱이를 싣고 떠날까봐 무서워서 광인의 무리함도 참고 광인 비위를 맞췄다. 광인이 똥 먹은 오만상을 짓고 어제 아빠가 그 아줌마 데려왔어라고 말했다. 어땠어? 라는 내 질문에 결국은 돼지 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줌마가 체육관 접고 고깃집 하자고 했는데 한대라는 것이었다. 양 관장님이 체육관을 복덕방에 내놓으신다는 것이었다. 체육관은 양 관장님 인생 자서전이나 다름없을 텐데 IMF 때도 공사판 막이라면서까지 지키셨다는 체육관을 그 아줌마 한마디에 놀랄 노저였다.
광희는 울면서 귀인한테 부탁을 했다. 너네가 아빠 좀 말려줘. 전에 아빠 목숨도 살려줬으니깐 아빠는 네 말 들을 거야. 그 아줌마랑 살아도 되니까 체육관은 팔지 말라고 해줘. 그렇게 진지한 광인의 모습은 처음 봤었다. 광인의 새로운 모습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광인이 체육관에 지금까지 사모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를 못 볼까봐는 아니길 바란다. 계속 듣기만 할 뿐 아무 말 없던 귀인이 드디어 만나겠다고 말했다. 근데 양 관장님 말고 그 아줌마를 만나겠다고 했다. 광희는 알겠다면서 양 관장님께 바로 전화를 했고 부녀간의 불씨는 전화상으로도 큰 언쟁이 오고 가는 듯했다. 내가 크게 참견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좋던 부녀 사이를 저 따위로 만든 그 아줌마를 위해 내 구강 속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었다. 광인과 귀인은 주스를 사러 슈퍼에 들리고 내가 먼저 광인네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드디어 양 관장님의 여자친구분을 봤다. 얼굴이 좀 창백했고 엄청 마르셔갖고 샤넬풍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어른께 못할 말로 죄송합니다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개미상이었다. 나는 체육관을 고깃집이랑 바꿔 먹으려는 아줌마가 필시 마음씨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양 관장님이 왔냐 면서 인사를 건네셨다. 양 관장님과 친한 나한테 라이벌의식을 느꼈는지 아줌마가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네가 나 보자 했니? 너고 덥석 내 손을 잡는 게 아닌가. 나 순간 쫄아서 복수의 이빨갈이 그만뒀다. 내가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좀 당황해서 고개를 동서동서 미친 듯이 도리도리 저었는데 마침 광인이랑 귀인이 주스를 안고 들어왔다. 광인은 식감해서 그런지 눈이 째져 보였다. 주스를 안고 개미 아줌마를 쳐다보는 광인이의 꼬라지가 승리는 정의의 것, 나는 정의로운 근육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사건의 발단인 양 관장님은 담배 태우러 베란다로 도망가셨고 개미 아줌마는 광인을 보고 어머 광인이 왔니? 라고 구면이라고 아는 척 친한 척했다. 광인은 개미 아줌마가 다가오자 바로 귀인 뒤로 섰다. 개미 아줌마는 심하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귀인과 눈이 마주친 것이었다. 귀인과 눈이 맞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말하고 싶어지고 괜히 오줌, 똥 못 가리는 나약한 인간이 된 기분이 든다. 개미 아줌마가 네가 나 보자 했구나. 랬더니 귀인이 갑자기 자기 코를 틀어막았다. 솔직히 많이 무례하고 민망한 상황이었다. 개미 아줌마도 당황해서 쌀쌀맞게 뭐야 너라고 쏘아붙였다. 귀인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니에요. 썩은 비린내가 나서요라고 했다. 나랑 광인이 뭐야? 라고 눈으로 대화를 나누고 담배 태우고 들어오신 양 관장님이 애들아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을까? 하셨는데 개미 아줌마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개미 아줌마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서 나갔다. 양 관장님이 놀래갖고 쫓아나가려 하자 귀인이 양 관장님 앞을 막았었다. 양 관장님은 벙찐 표정을 짓고 얼음이 됐었다. 내가 지금 저 개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그래 네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얼굴로 보였다. 귀인은 저 아줌마가 먼저 아저씨 떠난 거니깐 뒤는 깔끔하겠네요라고 근본도 없는 말을 했다. 양 관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던지셨다. 귀인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 아줌마 목에 뱀 두르고 있어요. 광인이 개미상 아줌마를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귀인은 광인에게서 약간씩 풍기는 썩은 비린내를 맡았고 아마 원인이 개미상 아줌마일 거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개미상 아줌마를 만나겠다고 한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귀인이 광인과 슈퍼에 들려 집으로 들어왔을 때 내 손을 잡고 있는 아줌마 목에 매달려 있는 뱀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뱀이 아주 표독스럽게 혀를 양쪽으로 쫙 찢고 낼름거리고 있었다 했다. 개미 아줌마가 가까이 다가오자 광인에게서 묻어났던 썩은 내가 확 났고 그게 뱀 비린내였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뱀은 엄청 깔끔 떠는데 뱀이 자기의 냄새를 맡은 귀인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했고 귀인을 피하려고 개미 아줌마의 목을 걷어 감싸고 졸랐다고 한다. 뱀이 목을 조르고 있어서 개미 아줌마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했던 것 같다. 귀인의 말을 들은 양 관장님은 개미 아줌마를 도와줄 방법은 없냐고 물었고 귀인은 양 관장님께 그냥 엮이지 말고 몸을 사려야 해요 말했다. 광인은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한테 연락도 안 한다고 좋아라 신나라 예전으로 돌아와서 광기 뿜으며 날뛰었지만 양 관장님은 한동안 기운이 없어 보이셨다. 마음을 얼마나 주셨길래 다리알 인사도 안 보여주시고 체육관 가면 어언니
어간이라면서 보는 사람까지 맥 빠지게 하셨다. 그렇게 2주쯤 지났나? 대뜸 양 관장님이 귀인에게 밥을 싸야겠다며 유난을 떨었다.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께 체육관을 정리하고 내자던 고깃집이 이중계약으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고. 사기당한 사람이 6명인가 7명쯤 된다고 했다.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 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중년 남자를 꼬셔서 공인중개사랑 짜고 이중계약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한다. 양 관장님 그냥 개털되실 뻔한 거다. 광인이 아빠 다행이다. 내가 그 아줌마 싫다고 했지? 랬더니 양 관장님이 사실 예치금으로 500만원 줬다고 한다. 광인이 용가리 불꽃 뿜으면서 뭐라 했더니 몇천만원 잃을 뻔했는데 500만원으로 액땜한 거라며. 그렇게 양 관장님의 이른봄 같은 사랑은 사기극으로 끝맺었다.